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뭐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양당은 특검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그런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해주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리얼미터에서는 40%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어떤 전국 현안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습니까? 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대통령의 특별한 이슈보다는 코로나 국면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뭐 코로나 국면 대응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또 40%로 회복되는 것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부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요. 57%에서 44%로 떨어졌는데 이게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아마 저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여권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어떤 지지층들에서 약간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불만 등이 저는 지지율에 약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를 6주 만에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좀 더 추세를 보기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득표를 했다기보다는 더 점수를 얻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여파가 여전히 또 지속된 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또 이준석 당대표와의 충돌이 있었고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있는 것이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30대 또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껑충 뛴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20대, 30대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여성 중도층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유권자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추세로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졌는데 어떤 응답자 계층, 특히 2030 세대 여성 중도층에서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MBN 조사를 보니까요. NBS죠. NBS. 그 각 당 선대위 구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더 잘했다 이런 응답이 높았는데 이런 점들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까? 뭐 안 미쳤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저도 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민심은 상당히 지금 출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양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좁혀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 대부분 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골든 크로스 했냐 아니면 데드 크로스냐는 지금 저는 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후보 모두 지금 당장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누가 1등을 할 것이다, 누가 이길 것이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갈수록 이 데드 크로스와 뭐 골든 크로스가 상당히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질 것이고 저는 아마도 월화 목금 정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좀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이번 주 말씀하시나요? 네네, 네.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미연 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엎치락 뒤치락 네. 빙 모습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당분간
방금 이제 뭐 이번 주에는 색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등락이 되는 추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은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다른 성격인 거죠. 프레임 전쟁의 변동성이 크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여론을 다 오롯이 못 받고 투영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거 캠페인을 벌여가고 있고 상당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접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우세, 그리고 면접원이 하는 조사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나오는 것도 응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유선 전화로 얼마나 그렇습니다. 배합하냐에 근데 뭐 따라 다르대요. 또. 어떤 평론가들은 뭐 알뜰폰이 포함이 안 됐다, 또는 집 전화도 지금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향을 준다.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추세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자동응답 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약간의 오차 범위 밖에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두 후보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추세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이 추세는 다른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번 선거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지금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높은데요. 이 차별화 전략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지금 혼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는 저는 당면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본인의 발언에 그 해답 답변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문재인이 아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는 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비주류였던 내가 당선되는 것도 일종의 정권 교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또 멀리 나간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이 경계선을 지금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ARS냐 아니면 직접 면접이냐 차이를 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는 그 표본이 추출된 걸 보면 다 대표성을 얼마만큼 이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을 추출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ARS 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대구 경북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중도층 또는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략으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보다는 이번 대선은 중간에 서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판단할 때는 역대 대통령도 이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특히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전두환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로 TK 지역이죠. TK가 또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25에서 30%까지는 득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중도층들은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평가가 이번 대선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중도층과 특히 TK 지역을 더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다.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이게 향후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는 이 특검 문제라든가 대장동 땅 의혹은 이미
당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선 반영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더 이상 이 대장동 땅 의혹 뭐 특검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소위 말하는 이 중도층, MZ 세대와 여성들은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거든요. 네. 경제 살리기 누가 더 경제를 살리는데 적임자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데 누가 더 적임자인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욱더 영향을 후보가 가진 그 역량과 능력이 더 영향을 주지 이제 이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땅 의혹은 이미 지지층들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이 더 이상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 네.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뭐 별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서 그 참가자들의 항의가 네. 있었는데 후보자의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라든가 간담회 때 태도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뭐 어느 정도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느냐 적게 영향을 주느냐 차이가 있으면 영향은 줄 겁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메시지의 내용도 보지만 메시지와 관련된 태도를 보는 겁니다. 네. 얼마큼 공감 능력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또 필요로 하는 유권자에게 더 공감하느냐. 얼마 전에 좀 불편하신 분들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책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좋고 적극적인 윤석열 후보의 태도인데 이번 간담회에서도 좀 더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나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간에 서 있는 지지층들은 그런 태도를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형식이 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이제 언제쯤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 점도 관심인데 지금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런지 점점 더 여론들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의 등장 관련해서 이게 어떤 지지율의 전체적인 후보들의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선거가 박빙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선거가 박빙일 때는 이 국민들이 선택할 때 뭐 이 배우자는 절대로 안 된다든가 이 배우자는 좋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또 잣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후보자의 논란 향후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차기 5년을 책임질 우리나라의 5년을 책임질 총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 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보다는 이 배우자 논란이 더욱더 전면에 부각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후보자의 신상입니다. 네. 근데 자녀 문제는 거론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이번 대선이 이념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익 투표입니다. 네. 이익 투표를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영부인도 말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후보만큼이나.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갖가지 의혹이 있는 가운데 빨리 나와서 이걸 털어낼 때 여성 유권자 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번 대선은 여성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여성들이냐면은 30대, 40대, 50대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안 밝힙니다. 여성 이 배우자 그러니까 이 여성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배우자에 따라서 투표를 달리할 수 있다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와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것을 털어내지 않느냐 또 빨리 털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좋은 판단이라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들이 빨리 나와서 갖가지 궁금증을 먼저 털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른 주제인데요.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허경영 후보가 선전을 한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느 쪽이 더 불리하고 유리합니까? 양 후보 모두에게 지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열심히 지금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허경영 후보의 약진은 이거는 뭐
약진할 것이다가 아니고 약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 열심히 조사를 보면 뭐 2에서 약 4% 정도 가까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허경영 후보의 약진이 이번 대선에서 두드러지는 요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허경영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공약 같은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은 모든 후보가 좀 성심성 공약을 하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선거 자체가, 이번 선거 자체에 나온 후보, 유력 후보들이 전부 좀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찍을 후보가 없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제3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제3의 후보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공약 면에서 좀 더 호감이 가는 후보, 허경영 후보에게 상당히 지금 이 표심이 약간 이동되는 모양새를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때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나온 연설 결과를 본다면 허경영 후보가 오히려 캐스팅 보트 어느 역할을 후보에게 하는 더 게 아니냐. 불리합니까? 예? 어느 후보에게 더 불리합니까? 저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 좀 불리하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죠. 네. 예. 배 소장님.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런 이유가 일단 야권표가 분산되는 것이고 네. 정권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허경영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TK 출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친박근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수 성향의 표를 좀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뭐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토론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지지율 5% 이상 나오면 함께 하잖아요. 그 관심도 있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손실 보상을 놓고 말장난에 가까운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얘기하면서도 대선 후보와 정부, 캠프 인사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여력이 없는 이들 앞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아닌 표 득실 계산에만 분주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